기술사 면접 준비 에피소드 두 번째 기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력 카드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이력 카드를 작성한 이후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출은 보통 그 선배 기술사님들께서 정리해 놓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합격하신 기술사님들이 실제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대답했다는 내용들의 문서를 공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력과 토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토픽에 대한 것들만 추출을 해서 별도의 토픽 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말 거고요. 자, 면접 질문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에 대한 정리 자체를 자기소개, 포부, 그 다음에 이력 카드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력 카드에서 토픽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고 그 토픽 추출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위해 이제 암기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붙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는 부분이 이제 기출의 문제에 대한 부분. 122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옆에다가 적어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안 나오겠다는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말로써 뭔가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그 각각의 키워드들, 토픽들을 이제 그 도메인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DB 쪽이었는데 의외로 DB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했고 이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연습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DB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토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와 함께 그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그 국내에서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예 그냥 알고리즘이나 통계 쪽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BCP라든지 뭐 이제 보시게 되면 린 방법론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 성과 평가 지표, ITSM들 그리고 밸류 어떤 걸 비교하는 부분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자봉투나 전자 서명들 그리고 가명 정보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GDPR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DID에 대한 부분도 몇 번 차례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AOS 네트워크 저는 지금 네트워크 부분을 거의 비워놨습니다. 왜냐면 그 제 주력 분야가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네트워크 문제가 나왔으면은 거의 패스하는 형태로 갔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사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제 기술사 관점에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윤리 강령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법률하고 소공 쪽인데요. 법률은 최근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라든지 데이터 3법 이런 것들 그리고 제도에서는 지금 한국형 유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댐 그리고 디지털 DNA 이런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원격 근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이런 원격 개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 이제 수공에 대한 부분. 뭐 수공은 사실 방법론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팩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PM으로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간혹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PM 관점에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뭔지를 말해보라. 그래서 뭐 비용 일정, 범위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지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다, 아니면 일정이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이유 자체를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탑다운 형태로 쭉 상세하게 질문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비용과 범위와 일정과 이해관계자 관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은 이유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그 최종 완료 조건에 따라서 프로젝트 범위가 중요하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성향과 파워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거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두 갈식으로서 뭐뭇은 뭐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은 듣는 입장에서도 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는 감리하고 상주감리의 차이점, 그러니까 PM하고 그 상주감리의 차이점도 실제 실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주감리하고 PMO의 차이점을 말해보라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자, 먼저 상주감리와 PMO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감리와 PMO의 공통점은 프로젝트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특징을 관점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는데, 먼저 일단 그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제3자, 즉 독립자 관점에서 시행이 된다면 PMO는 발주자나 수주자 입장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산출물, 프로세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주력으로 한다면 PMO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PM, BOK에 있는 열대 지식 영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성과 관리, 변화 관리, 비용 관리 등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공통점을 먼저 말하면서 이걸 묶어주고 그거에 따른 차이점을 각각의 관점별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지금 그 기출 분석을 하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은 의외로 WBS에 대한 부분들, 베이스라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문제 애자일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을 한번 하고 문제에 대한 패턴과 어떤 유형의 토픽이 나오는지를 보게 된다면 실전 시험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그 122회 그 복기를 지금 저는 올려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험에서 122회 6-7, 그 12시 반 타임에 6-7이면 가장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봤었고, 질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라 해서 저는 세 가지 역량 기반으로 제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나 사례가 늘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해서 관련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토픽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경력하고도 약간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제가 몰랐던 문제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하고 하드웨어 용량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비 산정 방식은 보통 FP 기준으로 하고 FP하고 메머스 기준, 그리고 ISP는 인건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용량 산정하고 어떻게 매핑해서 설명할지를 잘 몰라서 얘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용량 산정은 뭐 이제 여기 보시기처럼 뭐 이제 대상 서비스의 사용자 수나 데이터 수에 따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을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한 거죠. 이 두 개의 문제점은 개발비 산정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 용량 산정도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스템 전문가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해결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걸렸던 부분이 이제 망연계에 대한 부분인데, 망연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연계는 두 기관 간의 그러니까 망 분리 후에 데이터 연계를 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망연계의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IE1394 케이블과 스토리지, 중계 시스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그 방식으로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방식은 중계 시스템 기반으로 망 연계를 수행했습니다라고 설명했더니, 그 망연계 그 유형 말고 그 기관 간의 그 연계할 때 실제 쓰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제 얘기했던 게, 제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이제 망 연계에 대한 가이드를 했는데, 이런 제가 실제로 그 망 연계를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상세 기술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끝나고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게 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숙사 면접에서도 그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상대방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상대할 때도 고객이 모르는 질문을 막 했을 때 제가 아는 지식을 한도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것들이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들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일단 1차 필기를 합격하시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1차 필기는 그냥 1차입니다. 아직 하나의 고비가 남아있는 거죠. 2차를 합격해야지 정말 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를 합격하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다시 공부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실제 그 저희가 8월 달에 그 1차 필기 결과가 나오고 10월 말에 10월 23일이었던가 아마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2달 동안 필기 공부하듯이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좀 오래 공부를 했고,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을 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한 번 떨어지면 사실 그 이후에 많이 그 자존감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에 붙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그 지금까지는 쓰는 걸로 지금 계속 했다면은 이제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누군가와 그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한 10분 정도만 자신의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출 분석한 노트를 기반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하시면 그 친구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모의 면접 외에 집에서 저희 아들하고 그다음에 부인에게 이렇게
죽어서 한번 문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무리 계속 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다른 분위기로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면접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 자체가 실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혼자만 연습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상대해서 설명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아 놓지 마십시오. 정확한 답 대신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요 키워드들만을 갖추고 계속 조합을 하면서 새롭게 계속 발전을 시켜가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연습이 되고 그리고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에피소드 두 번째 기출 분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